예술가들의 길을 살려주는 이야기. 근데 문제는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이 예술가가 꼭 제도권 예술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권 예술가는 아니다. 뭡니까? 만인이라는 겁니다. 만인. 모든 사람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러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인 거죠. 또 거기에 대한 knowledge가 획득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 knowledge를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걸 합니다. 그냥 그 안도다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표적이죠. 건축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건축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세계적 건축가가 됩니다. 권투 선수 하다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바로 평등의 원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등의 원리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권투 선수는, 중세시대 권투 선수는 계속 권투마다 죽어야 됩니다. 딴 거 할 수가 없어요. 딴 거 하면은 반역죄로 죽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세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평등의 원리가 되면 누가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나. 그러니까 아무나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런 식의 경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집단적 차원에서는 데모스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데모스가 일반적으로 많은 자유주의라든가 또는 정통적 마크시스트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아주 정제된 시민이라든가 또는 인민이 아니에요. 혁명적 인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랑시의 말입니다. 아주 소음이죠. 소음. 들쑥날쑥하고 정말 오합지졸이고 정말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은 세계 그 스스로 감각한다는 센서리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랑시의 유물론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 스스로 감각한다는 것은 그 감각은 세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이미 이 센소리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계 자체가 이 물질에 대한 반응물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 자체가.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거죠. 자연과학자도 있고, 그죠?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 세계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다양한 데이터로 구성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바로 예술체제론을 방어하기 위한 제작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랑시에르가 생각하는 이게 과연 이제 요즘에 이제 랑시에르는 여기에다가 굉장히 이쪽 이야기에 굉장히 방점을 많이 찍고 여기에다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 여기에 대한 책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영화에 대한 책들도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죠. 랑시에르가 영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대중성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아트의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잘 보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영화는 예술 영화인가요? 상업 영화인가요? 그죠? 미국은 이게 구분되어 있죠. 독립영화하고, 자기는 독립영화라고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메이저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어요, 구분이.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이 이번에 이제 버닝이라는 만들어서 갔는데, 그거는 상업 영화인가요? 예술 영화인가요? 그죠? 굉장히 그게 애매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곳에서 영화가 의미했던 이중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예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화라는 것은 돈이 없으면 만들 수도 없었고 돈이 없으면 보러 가기도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 어렸을 때는 영화를 못 보러 갔어요. 대신에 영화가 왔습니다. 동네에 오면은 이렇게 그 학교 운동장 같은 데 틀어주고 이제 한 100원씩 이렇게 받고 한 바퀴 공짜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쭉 돌아가면서 물론 안 내고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말은 돈을 받았대요. 한 얼마씩 받고. 예. 그때는 훨씬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TV가 있던 시절 아닌가요? 이게 이제 TV가 나오면서 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회의 뭔가 문화생활인가 이게. 도회의 문화생활. 우리 어머니도 이제 부산 분인데 입만 열면 우리 부친은 이제 시골 사람이고 입만 열면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맨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하는데 꼭 들어가는 게 영화 관람이 들어가요.
주말마다 영화 관람을 했던 사람. 한데 감히 이게 이제 감히 어디 시골 양반이 어디 주말마다 영화 감상을 했던 이 지력 높은 여자에게 되는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대중문화지만 예술 영화로서의 어떤 그런 세팅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게 이제 내가 볼 때 상당히 이제 랑셰르가 말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이 아트와 파퓰러 아트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분은 있습니다.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이 아예 또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랑셰르는. 그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이라는 것이 아주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하이 아트라는 게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에스테틱 레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테틱 레짐에 의해서 결정돼서 이른바 에스테틱스로 분류되는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제도에 있는 거죠. 그게 랑셰르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또 그게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것처럼 하이아트라는 것은 뭐 위계적이고 뭐 캐노나이제이션이고 하이아트를 깨고 말이야 이렇게 뭐 다시 밑에서 아파바트 올라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랑셰르는. 그 두 개가 사실은 그러한 어떤 역사적 계기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고 그게 또 근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제가 말씀 평등의 원리에 의해서 언젠가 또 해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아이스테시스로 개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방가르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랑셰르에 따르면 모든 근대 예술은 아방가르드죠. 이것도 굉장히 컨템포러리 아트를 명쾌하게 정의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컨템포러리 아트의 결국 목적은 결국 다녀보면은 제가 이제 이 컨템포러리 아트를 가르치는데 수업 시간에 사실 제가 이렇게 교재나 이런 걸 찾아보면 컨템포러리 아트와 모던 아트 중간쯤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작품들만 다 망라돼 있어요. 말 그대로 컨템포러리 아트는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루이 부르주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로 말해야 될지 모던 아티스트로 말해야 될지 애매하죠. 루이 부르주아 같은 사람을 뭐 말로는 이제 굉장히 크게 치죠, 그죠? 말로는 이제 Mothers of Contemporary Art라고 부릅니다. 컨템포러리 아트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사실 작품들은 보면 상당히 사이코널리틱하고 모던해요. 초현실적이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컨템포러리 아트를 불러야 될지 뭐 예를 들어 앤디 워홀 이런 사람을 뭐 컨템포러리 아트를 불러야 될지,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아서 단토 같은 사람이 열심히 앤디 워홀 아트를 이야기하고 했지만 사실 예술의 종언이라는 그 개념은 헤겔이 먼저 썼던 개념이고 헤겔이 종언을 선언한 데에도 예술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모호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랑시르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제 비평적인 그 레이어가 만들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하고 이제 끝을 내겠는데요. 자, 이런 랑시르의 생각이 어떠한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줄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등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평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스는 이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기본적으로 근대성이라는 데서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막스는 평등론자 아니냐. 막스는 평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막스는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exchange value라는 것이 use value화하는 것, 사용 가치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말 이겁니다. 이 A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 옷 한 벌을 사는 가치와 그죠? 책 한 권을 사는 가치를 같은 걸로 만들어버리는 게 자본주의다라고 이야기해요. 막스는. 그러니까 이건 평등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개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책을 한 권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목숨을 바쳐 쓴 책을 내가 한 권 사서 읽는 거하고 그냥 뭐 저기 제3세기 노동자가 열심히 만든 옷 한 벌을 사 입는 거하고 가치가 같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사실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 내 연인이 있는데 러버가 있는데 그 러버를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이러면 팔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를 팔아라 그러면 이건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스는. 교환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걸 교환해버리는 것이 자본주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스는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이
평등하지 않은 것인데 평등한 것처럼 다시 등가화시켜서 만들어버리는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 비판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정통 막시스트들 중에서는 굉장히 반동적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생각이 반동적인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수가 되는데 사실 이러한 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싹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그건 보수주의적 견해죠.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교환될 가치와 교환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는데 교환되지 말아야 될 가치를 교환해버리는 것은 나쁜 거예요.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나라 대부분 좌파라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걸 싹 빼버리면요.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보수가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컨서버티브 가치. 그죠? 태극기라는 가치가 있는데, 우리 피로서 지킨 이 조국의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와가지고 뭐 선거를 통해서 교환하겠다. 안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 막스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막스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일단 평등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그 가치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막스는 굳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랑시르가 하는 말은 막시즘처럼 들리지만 정확한 말은 막시즘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스와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랑시르는 일단 평등의 원리가 근대의 정언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대의 정언 명령. 제가 이제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건 물론 이게 저는 이 랑시르를 보고 만든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쓴 개념이 있어요. 쾌락의 평등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제가 락강을 가지고 제가 만든 개념인데, 역시 이제 제가 게을러가지고 이 개념을 그렇게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어쨌든 쾌락의 평등주의와 이제 상당히 랑시르의 평등의 원리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쾌락의 평등주의는 근대 사회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모든 쾌락이 동등하게 나뉘어 가져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 쾌락을 이제 감각으로만 바꾸면 랑시르와 똑같은 건데, 즐기는 것을 나눠 갖는 것이라는 거죠. 그 즐기는 것을 나눠 갖지 않았을 때 이제 민주적인 요구가 이제 발생한다는 게 제 주장이 제 개념의 주장인데 상당히 좀 유사하죠, 그러니까 랑시르하고. 근데 랑시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럼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감각적인 어떤 레짐의 변화 또는 미학적 레짐의 변화를 통해서 미학적 차원의 획득 또는 아이데시스의 개방을 통해서 획득된다고 하면 뭐가 그거를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물론 랑시르는 그걸 디센서스라고 이야기했어요. 불화라고 이야기했는데, 불화 또는 이렇게 그 불일치,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또는 이제 제도에 대해서 저건 잘못되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랑시르가 말하는 이 많은 이야기들, 세계 그 스스로 감각하고 이 많은 이야기들은 결국은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까? 잘못되었어라고 말하는 그 주체의 결단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체의 결단. 근데 그 주체는 사실 평등의 원리, 물론 이것도 이제 랑시르가 평등의 원리라는 말로 이제 슬쩍 이제 바꿔치기를 했는데, 그 평등의 원리에 근거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주체인 거죠. 평등의 원리에 맞춰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주체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모순이 발생합니까? 평등의 원리를 내재하고 있는 이 주체가 잘못되었으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주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평등의 원리가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평등의 원리를 내재하고 있는 주체가 먼저 있어야지만 평등의 원리가 구현된다는 겁니다. 평등의 원리가 따로 있고 거기에 주체가 따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걸 평등의 원리에 따라서 데모스가 오는 게 아니라, 그 평등의 원리를 내재하고 있는 주체가 잘못되어서라 말하는 그 주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지적이죠. 그 주체가 있어야지만 뭐가 옵니까?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주체가 없으면 변화가 와도 그게 변화인 줄 모르고, 또 변화가 오더라도 그 변화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랑시르의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뭐죠? 물질의 자체 순환 같다는 거예요. 물질의 자체 순환. 그러면 어떤 사회나 역사가 바뀌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뭔가의 매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점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감각이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 물질주의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적인 움직임의 평등성, 그게 모든 정치를 설명해 주느냐? 그건 아니죠. 정치에는 반드시 주체라는 것이 매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주체가 필요한 거죠. 그 주체라는 것이 이것을 구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체가 어떻게 감각적인 것이 나눔이나 또는 이 기존에 존재하는 에스테틱 레짐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랑시엘한테는.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랑시엘은 그걸 물어보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이론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말하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나는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는 주체 이론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나는 그것이 주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그건 다시 말하면 그런 이론을 만들 수는 있지만 나는 그것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게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랑시에르의 이러한 해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